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교수님, 이건 뭐예요? 이게 두만강 유역에서 발견된 광물인데 언뜻 봐서는 규소와 산소가 주성분을 이루는 규산염 광물인 석류석으로 보이는군요. 그럼 비싼 거예요? 뭐 이게 한 주먹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또 석류석이기도 하고 뭐 그마저 입자가 작아서 사용 가치는 뭐 없어 보입니다. 아, 뭐야. 이거 미세한 결정체가 섞여 있잖아. 결정체요? 쌀 반 토막만한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유심히 관찰한 그는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다이아몬드야. Shine bright like a diamond.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질학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그는 탁월한 분석과 실험을 통해 해당 광물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밝혔고 학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엄청난 발견을 해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일본의 한 광물회사와 대학에서는 원석을 고가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박 교수는 이를 거절하고 서울대학교에 기증을 해버렸다. 그의 지질학적 성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신봤다. 알칼리 장석입니다. 1940년에는 황해도 지역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규산염 광물의 일종인 알칼리 장석 광상을 발견했고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또 신봤다. 이건 유색 조암 광물의 일종인 각성석입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와, 이번에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박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화학적 방법으로 고광물을 감정하고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 등을 개발해 현대 지질 광물학 연구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광복 후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를 통합해 지질광산연구소가 출범했을 때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광복과 분단, 전쟁 등으로 이렇다 할 공업이 없었던 1950년대엔 지하자원을 활용한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석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자원이라 이런 광물 자원의 활용을 위해선 지질학 연구와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이 필수겠지. 그는 이를 위해 한국의 광물 자원, 방사선 광물의 탐광 등 연구소를 펴내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고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아래 철광석이 많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 양양 철산 광상 등 유용 자원을 발굴하며 산업화의 기틀을 닦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질학 전공자가 10명에 불과했던 1947년 대한지질학회를 창립해 기반을 다졌고 정년 후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후황양성에 주력했다. 넘치는 리더십으로 좌중을 휘어잡고 뛰어난 연구력으로 학계의 존경을 받았던
한국지질광물학의 보석 박동길 교수. 그의 업적은 그가 발견한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는 고귀한 빛을 빛내고 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많은 전차와 군인들이 적국을 향해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쏘는 등 언론을 통해 전해진 전쟁의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사이버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의회, 정부 부처, 국영은행 등 주요 기관의 웹사이트가 모두 마비되고 통신 기업이 디도스 공격을 당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인터넷이 중단되면서 국가의 주요 인프라와 전체 국민의 삶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전부터 전문 해커를 동원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왔는데요. 전통적인 군사 수단에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전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양상을 보게 되면 이제 사이버전으로 옮겨가는 형태, 그리고 사이버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적의 무기 체계를, 상대국의 무기 체계를 뭐 해킹이라던가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을 받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물리적인 공격을. 그런 것처럼 사이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군사력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뭐 이제 디지털 뭐 무기 체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작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뿌리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기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때문에 전쟁 이전 사이버 공격으로 기관 시스템을 마비시킨 후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최근 전쟁의 양상인데요. 이렇듯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진행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이버 보건력이 보안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뭐 무기 도입 체계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사이버 국방력을 갖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발전 형태를 보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 또는 뭐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관리 또는 이제 처리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라는 게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실생활 하면 뭐 고기를 굽거나 뭐 아이들이 뛰어노면 먼지가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을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공기를 보이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공기 측정기라고 해가지고요. 요새 이건 IoT로 그런 측정기 센서, 디지털 센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인증하는 걸로 공기 측정기 같은 것들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의무화가 됐습니다. 설치가 학교에서는 지금 다 교실에 다 설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그런 공기 측정기들이 다 센서가 들어가서 그 공간의 공기질들을 다 수치로 지금 다 측정하고 있고 그걸 365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해외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동남아에서도 요청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새 이제 공기질이 안 좋은 뭐 싱가포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 또 중국, 스마트시티 차원에서도 저희 같은 측정기를 많이 설치를 하고 계시고요. 네. 또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해외 쪽으로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아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 환경 분야를 선도할 우리 최강 기업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공기로 발전되면서 이제는
다양한 저희가 데이터도 판매하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덕트와 서비스라고 하는 저희 회사는 DSP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날씨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있는 건물에 공간들이 저희 고객이 되면서 시장이 커져가지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할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공기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저희가 감히 한번 1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카스나인 단백질은 특정 DNA를 자르는 역할을 하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옮겨주는 역할은 가이드 RNA가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 유전자 가위라고 통칭하는데요. DNA의 혁명이라 불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공로로 세균학자인 엠마뉴엘 사르팡티에 박사와 RNA를 연구하는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가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의 효율을 높이는 후속 연구를 배상수 교수가 하고 있는데요. 그는 더 나아가 정확한 유전자에 도달하기 위한 가이드 RNA를 사용해 초정밀한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 것이죠. 단순히 섞는다고 세포 안으로 유전자 가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1400볼트의 전기를 순간적으로 가해줘야 비로소 유전자 가위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전자 가위가 들어간 세포는 이틀이나 3일 동안 배양해 준 뒤 순수한 DNA를 뽑아 원하는 부분이 유전자 가위로 잘 교정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배상수 교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전자의 비밀을 밝혀 정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끌었습니다. 아까 그 세포에서 이제 DNA를 추출을 했고 이제 전체 DNA를 분석할 건 아니고 이제 유전자 가위로 타겟하는 부위만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PCR이라는 걸 통해서 그 부분을 증폭하는 겁니다. DNA 추출 작업이 끝나면 원하는 유전자 부위만을 증폭시키는 기술인 PCR 과정은 필수. 이 과정이 끝나면 유전자 가위를 넣은 세포의 DNA 서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배상수 교수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는데요. 방금 실험했던 결과물들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타겟한 유전자 서열이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은 변형이 일어난 서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은 변형이 일어났죠. DNA가 없어졌습니다. 3번은 DNA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기 유전자 편집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보면 82%가 편집이 되었죠. 세포 실험에서는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나오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82%면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엄청 높게 나온 겁니다. 이 경우에는. 네. DNA가 새롭게 추가된 부분부터 DNA가 잘린 부분까지 유전자가 변형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DNA를 자르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전물질로 중요한 물질인데 이게 마구마구 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6년, 17년도에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데이비드 리우 그룹에서 DNA를 자르지 않으면서도 염기를 치환시키는 그런 염기 교정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그런 염기 교정 기술이 완전 무결한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아데닌 염기 서열만을 정확히 고쳐야 되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시토신 염기도 같이 고쳐버리는 거죠. 이 현상을 우리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규명해서 세계에 발표를 했고요. 더 정밀한 유전자 염기 교정 기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혁신적인 유전자 가위 기술 개발로 마침내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규호야, 지금 서버 관리는 어떻게 돼가니? 작업량이 많아지긴 하는데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하면 그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기록을 좀 보자. 그때 얼마나 들어왔는지. 바로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에 유전자 가위 연구 정보를 등록하는 건데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총 200만 회 이상 사용될 정도로 연구자들이 애용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뭔가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바이오 의료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뭔가 톱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무슨 용도인 거죠? 네, 이거는 흡입 독성 자동 점적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독성 물질을 폐에 직접 비산시켜서 흡입 독성을 테스트하는 로봇이고요. 이 로봇은 뭐예요? 네, 요거는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수술 시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로봇입니다. 아, 막힌 혈관을 얘가 뚫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와. 오, 뚫린다. 오, 진짜 뚫렸어요. 와, 이게 진짜 제품화가 되면은 저희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럼 최강기업은 산업 현장 외에도 이런 메디컬 분야 로봇도 많이 만들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궁금해요. 네, 오늘 저희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다른 기업에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따라하면 안 되죠. 우리 최강기업의 기술력을. 우리 최강기업 기술력은 세계 넘버원 맞네요. 독성 성분을 판가름하는 그런 로봇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가 꽤나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이 네, 로봇 때문에. 맞습니다. 얘 자체로 독성 성분을 알게 하는 건 아니고 정확한 양을 테스트하는 장비예요. 일전에 2011년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로봇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저희 장비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한 번에 결과가 나오니까 획기적인 시간 안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시간에 가습기 살균제다라고 명확하게 정답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보람되신 일이었겠어요. 그럼요. 보이지 않는 데서 뒤에서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 예일대에도 저희 흡입독성 로봇이 나가 있거든요. 결과를 보고 예일대에서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ISO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표준인데요. 국제 표준 장비로 저희 장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사람을 보호해주는 로봇. 정말 글로벌 넘버원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최강기업의 비전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극한 환경을 주 목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실제 소비자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한 그런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는데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후손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잘 살기 위한 틀을 좀 다지는데 아주 단단하게 다져놓는데 일조할 수 있는 선진 기술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화학적 발광을 좀 더 스케일 크게 응용을 하면요, 에너지 대체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팩트 한번 꺼내봅니다. 최근 영국의 한 공원에는 별도의 돈과 인력을 들이지 않으면서 밤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도로를 밝게 비추는 별과 같다 해서 붙은 이름은 스타패스. 스타패스. 그렇죠. 멋있죠? 낮 동안 자외선을 흡수하여 빛을 발산하는 광반응성 코팅 화합물을 적용을 한 겁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오, 너무 예쁘죠? 네. 저렇게 불빛만 따라가면 되니까 뭐 길을 잃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자, 발광 지속 시간은 약 10시간 됩니다. 10시간이요? 또한 스타패스는 자동차의 도장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밤에 굳이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거 지금 차에 도장되어 있는 저 사진을 보세요. 저
밤에 저 정도 보인다는 거잖아요. 내 차 저걸로 바꿀까? 자체 발광차로? 네. 아니 밤에나 비 오는 날 이렇게 특히 검은 차들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분명히 사고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거 아세요? 어떤 걸? 도로 발광은 스타패스가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 처음 아니에요? 네. 그럼 뭐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가면 네. 이 양쪽 도로에 밝게 빛나는 야광 시스템이 있는 도로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야광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광보다는 조금 저조도로 빛이 나지만 낮에 발생하는 태양의 빛을 흡수했다가 네. 이제 밤에 이제 빛나는 야광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도로에서 발광하는 사례가 사실은 스타패스 처음은 아닌 거죠. 아 처음 아니다. 네, 다만 이 야광은 스타패스처럼 지속 시간이 길진 않고 한 한두 시간 정도의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빛을 흡수한 다음에 방출하는 에너지다 보니까 좀 짧지만 그래도 이런 야광의 아름다움을 밝히는 그런 도로의 사례는 원래 있었다.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계속 지속되는 시간보다 한정된 시간만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다는 게 네. 오히려 더 보고 싶어질 것 같아. 아, 그래서 사람들도 만약에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질 거 아니야. 네. 사람도 봐봐. 하루 종일 막 발광을 해. 계속 그거 보고 싶겠냐고. 네, 딱 정해진 시간에 오늘 매주 3시에 발광합니다. 이러면 그걸 보고 싶을 거잖아. 그렇겠네요. 이벤트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발광으로 정말 여러 가지 실험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맛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반도체가 더 발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편리한 세상일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반도체가 없었을 때 손으로 편지 써서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편지 넣어서 누군가에게 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때로는 그 편지가 때로는 분실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내가 소식을 전하고 싶으면 이메일을 쓰면 바로 1초도 안 걸려서 바로 전송이 됩니다. 더 빠르게도 할 수 있죠. 그룹톡으로 묶어서 또 이렇게 톡방으로 묶어서 이렇게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 그것이 반도체가 없었을 땐 불가능했던 거지만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반도체를 더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또 게으르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자, 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한 개 건설하는데 15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경기도 예산이 30조가 채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장 2개 짓는 것과 경기도 전체의 1년 예산과 같은 정도의 숫자라는 것이고요. 서울시 예산이 30조가 조금 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장 3개도 못 지어요. 서울시 전체 예산 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것이 얼마만큼 비용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산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쉽게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를 하나 생산을 하려면 처음에 웨이퍼라고 하는 원재료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다 생산이 끝나고 나오는 데까지 최소한 2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에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2달 동안에 열심히 뭔가 일이 됐을 때 반도체가 만들어지고요. 저 공장 안에서는 보통 10만 장 또는 15만 장, 18만 장 이렇게 많은 웨이퍼가 생산됩니다. 그 많은 웨이퍼들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칩을 만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칩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한 장의 웨이퍼 안에는 대략 한 1,500개 정도의 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칩 하나를 10,000원이라고 계산하면 이 동그란 그 웨이퍼 한 장이 1,500만 원입니다. 그거 한 장 들고 다니다 툭 떨어뜨리면 팍 하고 깨져요. 그러면 1,500만 원이 싹 하고 사라진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웨이퍼를 담아놓는 통이 한 통에 한 25장을 담게 돼 있습니다. 들고 가다 통을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사라진 거예요. 그중에 반도체가 소자가 점점 작게 만들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하나의 반도체 칩 안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뇌세포가 많아지게끔 하고 싶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자의 미세화, 초미세화라고 하고요.
웨이퍼를 점점 큰 데다가 만들고 싶어요. 작은 데다 만들어도 동일한 시간이 걸리고 큰 데다 만들어도 동일한 시간이 걸리니 이왕이면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웨이퍼 사이즈를 크게 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기술적인 트렌드입니다. 또 하나는 더 스마트하고 지능화된 반도체 제조 장비가 만들어져서 실수를 안 하게, 오류를 안 하게, 그래서 오류로서 버려지는 그런 웨이퍼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능화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 경기도 안산시. 이곳에 도로 위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기술자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셨네요. 이것이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전동 킥보드입니다. 기술자가 직접 개발한 전동 킥보드? 어떤 기술이 있을지 궁금한데. 그 생생한 현장을 직접 따라가 봤다. 이곳은 전동 킥보드를 국내 생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차세대 개인 이동 수단이자 친환경적인 전동 킥보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전동 킥보드에 초점을 맞춰 연구 및 생산한 지 2년째라는데.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모든 제품들이 들어오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모터부터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등 전자기적 검사까지 모두 직접 고안할 뿐 아니라 국내 지형 특성에 맞게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해외에는 평지가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오르막길도 많고 울퉁불퉁한 길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 맞춤 개발된 기술자의 전동 킥보드. 각각의 부품들을 섬세하게 조립해주면 전동 킥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멋지다 멋져. 차세대 퍼스널 모빌리티 기술자표 전동 킥보드 완성. 핸들도 굉장히 기존 킥보드보다 넓어졌고요. 그리고 기존 킥보드는 이제 일자형이었지만 얘는 팔자형으로 인해서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닥 높이도 기존 킥보드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행함에 있어서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희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